자금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15억 이하의 아파트 시장은 실수요 시장이고 상대적으로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고민해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변수, 집값 전망. 오늘은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주간 통계를 보니까요.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2년 만에 주간 단위로 하락 전환을 했네요. 아무래도 이제 상승폭으로 보면 4주 연속 둔화세인데요. 네. 그동안의 임대사업자 또는 다주택자 분들에 대한 압박이 좀 커지면 따라서 강남 및 용산 같은 주요 지역의 매물이 좀 늘어났고요. 네. 이 늘어난 매물 간의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 일어나면서 실제 하락 거래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보니까 하락 거래가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좀 궁금해요. 급매물이 꽤 나온다고 하던데 현재 매물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요 자치구별로 매물이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3,607건에서 5,299건으로 한 47% 정도 늘었고요. 네.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830건에서 1,218건 정도로 46.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싸게 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기존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아무래도 좀 지역과 상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강남에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직전 호가 대비 마이너스 15% 정도의 가격 조정된 매물들도 있는 반면에 일반 기축이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6에서 7% 정도의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오늘 진폭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 강남에서 그러니까 뭐 30억, 50억 했던 아파트 중에는 일부 급매물은 한 10% 빠진 것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거래가 되나 이게 궁금한데 일단 우리 경기도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과천하고 분당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는 경기도 중에서 급등하는 지역이 있다. 한 달 전에 제 기억에는 서울보다 이쪽이 오름폭이 더 크다 했었는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단기간 동안 가격이 빠르게 올랐던 급등했던 곳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의 매물도 같이 섞여 나오면서 일부 인기 규제 지역, 과천 분당 같은 지역 위주로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재밌는 게 15억이라는 금액이 허들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15억이 아래인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가격 조정이 크게 되지 않고요. 거래도 빨리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대출 규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6억까지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그 가격의 금액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 전역을 좀 나눠서 들여다본다고 하면 용산, 성동, 마포, 강동 이런 지역들은 한동안 굉장히 빠르게 올랐잖아요. 이쪽에 나오는 매물의 움직임하고 동대문, 노원, 은평, 노도강이라고 했던 이런 지역들 이쪽에 매물 나오는 속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흐름이 조금 다른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노원구나 소위 말 도봉구, 강북구 같은 지역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매물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수요 여전히 풍부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억 이하이면 최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거의 100% 실수요의 관점에서의 인기 지역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다 보니까 나오는 매물 대비 거래 회전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한강벨트 또는 중산급제라고 표현하는 그 강동구 등 이하 지역들은 사실 매물이 증가하고 있진 않지만 급매물이라고 하는 것도 딱히 보이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의 니즈는 아무래도 상급지 갈아타기가 메인 이슈인데 상급지에서 급매물이 언제까지 나올지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주시하다가 마지막에 네. 자기의 물건을 좀 강하게 급매로 던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연구원님. 이게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내 집은 좀 넉넉히 팔고 네. 상급지 가격은 조정이 좀 많이 되고 이게 베스트인데 불가능하죠.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빠지면 네. 다 빠지는 거고 네네, 오르면 다 오르는 거니까. 네네. 네.
근데 이게 갈아타기를 하시던 신규 매수를 하시던 비싼 집이 좀 싸게 나오는 때가 있다고 해도 대출이 안 되는데 이게 실제 거래가 많이 됩니까? 거래 총량 관점에서 보면 거래 총량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쵸. 앞으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출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의 유동성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자산 처분 소득도 유동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산이라는 하나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봤을 때 주식과 부동산은 상호 보완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 안에서 동일하게 움직이지만 어떤 시기엔 주식에 가고 어떤 시기엔 부동산에 가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가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오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 팔아서 집 산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그렇게 움직여야지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어제 오늘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시장 지켜보십시오. 하루 이틀에 시장 방향성이 완전히 뭐 결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에 아까 우리가 과천, 용인 이런 지역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부 다 묶여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 남부 벨트 일부만 묶여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거래가 가능한데 규제 안 받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거래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에 있어서 거주하지 않은 분들도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 총량 관점에서는 나았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아이러니한 거는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 간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가 최근에 좁혀든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비슷한 가격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주 환경이 더 양호한 곳을 먼저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 따라서 가격이 쫓아가다가 살짝 멈칫하고 주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확률도 있습니다. 그거 재밌네요. 가격의 차이가 좁혀지면 사람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나가야 하나 하다가 요 정도 좁혀지면은 나는 좀 여러 가지 허들에도 불구하고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야겠다. 이 선택을 하는 분들이 늘어난다. 그리고 매물도 같이 늘어날 수 있고요. 왜냐하면 8부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매물이. 그 패턴이 이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규제의 역설로 규제 안 받는 지역의 집값이 좀 빠지고 규제 받는 지역이 다시 오르고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걸 일반화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도 비규제 지역 안에서도 정주 환경이 양호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가격 순환이라는 게 시장에선 존재하기 때문에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간에 소위 말해서 선호하는 아파트들 간에 가격의 격차가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의 수요가 일부 이동 또는 감소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게 시장이 예측하는 대로 흘러갈지는 아직 여러 가지 정책의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그럼 해볼까요? 내가 집이 필요한 그 무주택자 혹은 나는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수요자인데 이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안에서 급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다. 이때는 어느 지역을 타깃으로 한번 삼아서 임장을 나가거나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자분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갈아타기 수요인 분들 관점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강남권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들에서 생각보다 가격 조정이 되는 매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매물의 흐름을 해당 매물을 좀 살펴보면 다주택자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고령 1주택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향후에 보유세 강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격 조정을 한 급매물을 시장에 출회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아타실 분들은 당연히 강남권, 강남 3구를 집중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무주택자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자기의 자금 여력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억이 넘어가는 허들부터는 대출이 확 감소하기도 하고 현재 그뿐만 아니고 DSR이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도 있기 때문에 무모해서 뭐 영끌을 해서 여기저기 돈을 다 빌려서 매수하는 건 절대 반대지만 자금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15억 이하의 아파트 시장은 실수요 시장이고 상대적으로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고민해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생각이 됩니다. 네. DSR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네. 여기 뭐뭐 들어갑니까? 일단은 소득 대비해서 대출 이자와 일정 기준에 따른 대출 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내가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 비율이 40%가 넘지 않도록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게 종료되는 시점이 한 2달 정도 남았거든요. 네네.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 정말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물건이 더 나올 때까지 4월까지 네. 최대한 4월 말까지 나는 버텨볼 거야. 계약서만 그 전에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3월 말 전에 네. 괜찮은 물건들이 다 나가기 전에 난 요때 나가봐야지 요게 유리할까요? 네, 아무래도 시차가 지금은 존재합니다. 이제 말씀드리자면 좀 실무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라는 거를 신청하고 나서 네. 승인을 한 뒤에 본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양도세 중과 유예 그 기준점을 보면 5월 9일까지의 계약금 입금분에 한해서 유예를 그렇죠.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4월 초중반에 실질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구청에 들렀다 와서 네네. 제가 그 계약서 썼는데 안 된다고 해서 깨지는 계약도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딱 한 달 전에 매물을 내놓는 매도자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좀 여유 있게 그렇죠. 급매물을 내놓으시기 때문에 뭐 3월 말 정도까지는 급매물을 보신다고 살펴본다고 하시면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좀 지연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네네. 3월에는 네. 내가 꼭 필요하고 자금 여력이 되고 어디로 갈지 결정이 되신다면 네. 요때는 결정을 끝내 보시는 게 네. 안전하겠네요. 예, 뭐 4월 초보다 3월 말이 더 그럴 것 같아요. 아, 혹시 그 며칠 차이에 네. 몇 천만 원, 몇 억 원 이렇게 네. 빠질까봐 다들 그것 때문에 두근두근 하시는 네. 거거든요. 네. 네. 매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며칠 있다가 내놓으면은 가격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양도세 중과 유예 이벤트가 끝나고 난 뒤에 네. 여전히 하반기에도 어떤 추가적인 규제 발생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만약에 이제 저렴한 매물들이 소진되고 난 이후에 다시 매수가 유입됨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반복이 된다면 저희가 보유세 강화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후 안 사면 마지막 이게 끝이다라는 관점보다도 이번에 만약에 내가 의사결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놓쳤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도 여전히 가격의 눌림목 그리고 그때에 따른 시의적절한 급매물들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지금 조합원들의 고령화가 이뤄진 재건축 예정 단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변수가 될지 봐야 될 텐데 다주택자들 매물이 소진되고 나면 즉 5월 9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 이후에는 증여세 내고 증여하지 않을까 혹은 이거 보유세 내고 버티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는 쪽이 많은데 매물이 잠기면서 정말 거래가 안 될까요? 시장이 계속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일단 매물이 잠길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만 매물이 반대급부로 나올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보유세를 강화한다라는 큰 아젠다는 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누구에게 대상으로 어떻게 특정한 금액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고요. 이 불확실성이 작용할 때마다 그때 맞는 급매물들도 나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최근까지의 그 기조를 좀 살펴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거주를 하지 않은 1주택자에 대한 일부의 규제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님 쪽에서는 그 보유세가 어느 정도로 강화될지 시나리오나 시뮬레이션 해두신 게 있으세요? 지금 아직 저희 쪽에서 확정된 시뮬레이션은 없습니다. 아직 힌트가 너무 안 나왔죠? 네. 근데 오랫동안 그 집 한 채를 내가 우연히 목 좋은 곳에 샀는데 이게 한 30년 갖고 있다 보니 많이 올랐다. 이런 분들은 보유세가 갑자기 강화된다 하면은
굉장히 좀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떠세요?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좀 나뉘지 않아요? 예, 보통 시장에서 나뉘는 편이긴도 한데요. 이제 뭐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저항 이런 걸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일부 현금성 자산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네. 나는 좀 작은 신축의 소형 아파트나 아니면 경기도 인근 입지에 쾌적한 택지개발지구 신축으로 이사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압구정동이나 반포 같은 초고액 자산가분들의 시장에선 이런 움직임들도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단지 저항만 하고 그냥 버티기를 한다라고만은 또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다양한 의견들 많이 주시는데 아이고 의견들이 나뉘네요. 그래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개인 재산권 아닌가요? 이런 의견도 주시고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이 좀 정리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데 오늘 이거 명언을 하나 주시는데요. 3265님께서 증시 상황이 지금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급등락하니까 네.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자가 강한 거다. 이 말씀 주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맷집, 체력 이런 거 좀 키워야겠죠. 자, 근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변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정치 이벤트를 보통 꼽아요. 지방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보유세가 많이 강화될 거다. 아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보유세가 강화되는 건가 만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가능성도 있다. 무조건 올린다고 안 그랬다. 뭐 의견이 나눠요. 네. 그 연구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정치 논리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시장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시장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정책은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판을 흔드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선거 이후에 시장을 다시 한번 돌리는 그러니까 원 안에서 시장끼리 꼬리를 물고 돌아간다 이런 말씀인 건데 만약에 풍부한 유동성이 강남 용산의 집값을 그동안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보유세를 막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예요. 빚내서 올해 그 보유세 내고 세 줬던 데에서 벌충하고 이 방식 더 이상 안 통한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도 진짜 그 상급지에서 물건 많이 나올까요? 보유세 강화에 따라 상급지에서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 9.13 대책 때도 살펴보면 그때 보유세 강화 기조 등이 발표되고 난 뒤에 사실 서울 상급지 위주의 거래량 가격 조정 기간이 가장 길었거든요. 그만큼 세금 규제라는 건 굉장히 파워풀하고 자산가분들이라고 해서 세금 규제에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의 한계가 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5년 거주 10년 보유를 하신 분들만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게 10개 나올 게 3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총량적으로 제한이 걸리게 되면 일부 가격 하방 경직성이 좀 강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팔 수 있는 집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락하는 폭이 거래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거래세와 보유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참 요동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출구를 좀 만들어주면서 하면 예를 들면 취득세, 양도세 이쪽을 보유세하고 같이 올리거나 같이 내리는 건 안 되고 하나가 올라가면 시소처럼 좀 조정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조정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인상을 하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거래세는 좀 낮추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세를 낮추게 되면 아무래도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시는 매도자분들의 매물 출회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미국의 예를 들어서도 거래세 같은 경우 양도세를 계속 이연해주는 제도를 한 반면 초고액 자산에는 누진세율로 보유세를 좀 강화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진국 사례들을 저희가 좀
잘 적용할 수 있다면 건강한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그런 체질도 어느 정도 개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 시장 얘기가 요즘 참 많아요. 네.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규제가 나오면서 전세 물건이 없다. 그 신혼부부들도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정말 많으신데 제가 전세 물건이 없어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제가 살 수 있는 여력의 작은 집 장만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전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순수 전세 물건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세와 월세라는 거 역시도 상호보완 상품이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란 한 바구니에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품이 같은 양으로 50-50 존재한다고 했을 때 월세화된 상품이 80으로 늘어나면 전세 물량은 20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구조적으로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역시 전세 가격의 불안도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가격 상방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서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전세 시장의 수요도 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도 없지만 네. 사실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냥 갱신을 하시는 그 갱신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이걸 다시 말하자고 하면 사실 이사 수요가 줄었다. 네. 그러니까 신규 수요가 좀 줄었다고도 볼 수 있어서 매물도 줄어들었고 수요도 줄어들었고 같이 줄어들었다는 게 지금 전세 시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갱신권 쓰고 나서 2년 지나고 나면 그분들 옮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옮기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뭐 네. 무시적 갱신이나 아니면 계약 그럴 수도. 갱신을 통해서 거래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 그거는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로는 이사 신규 수요도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서울 외곽의 역세권, 경기도의 주요 도시, 3기 네. 신도시 청약 중에서 네. 내가 실수요자다. 이 네. 셋 중에 어떤 거부터 해볼까요? 당연히 경기도 주요 도시,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는 곳들, 네. 이런 곳들은 이미 정주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졌잖아요. 이 상황에서 모든 상품들이 새거, 신축이 되고 나면 신축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사실은 가장 파워풀하고 불확실성이 좀 적은 매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